자, 저희가 얼마 전에 대기업 총수들의 나이가 점점 젊어진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회장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 내용 분석해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셀러리맨들이 그 가장 원하는 자리는 사장이 아니라 부회장이거든요. 최종 목표.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셀러리 생활할 때 이렇게 사장님 승진 축하 파티를 가보면 네. 아,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대부분 사장님들이 아직 갈 길이 남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대기업 사장님들이 예. 부회장이 최종 골이라는 게 예. 드러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싶어요. 가신 정치, 가신 경영의 종언이다. 가신 왜냐하면 부회장 자리는 천인지상 만인지야. 그러니까 그 셀러리로서 갈 수 있는 가장 최종 골이긴 한데 네. 사실 그 자리가 대부분 쿠션 역할을 한 자리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오너가 직접 소통을 하지 않고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네네. 뭐 매스컴도 마찬가지고 그 일반 직원들과도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네. 총수들이 대거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3, 4세로 대거 바뀌면서 네. 이 젊은 총수들의 대표적으로 바뀌는 게 직접 소통입니다. 뭐 잘 아시듯이 뭐 SNS라는 총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게 SNS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이러면서 중간 쿠션 역할이 필요 없어진 거죠. 네, 쿠션 역할이. 그래서 부회장이 줄고 있는 게 구축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10대 그룹 내에 부회장 승진자가 단 2명. 그중에 오너인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을 빼고 나면 네.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었던 한 분, 그분만 지금 그 정광현 부회장만 정광현 부회장. 네. 지금 삼중공업 부회장으로 올라가셨거든요. 네네.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으로 있다가 올라가신 그 빼고는 실제로 오너 빼고는 한 명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매년 보면 거의 그룹마다 한두 명의 부회장 승진자는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진 잔치에서 부회장이 완전 꽃이거든요. 네. 사장이 꽃이 부회장이 꽃이었는데 뉴스 기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사장 승진자 정도로만 이제 축하 파티를 하고 10대 그룹에서 단 2명 그것도 그 오너 빼고 나면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옛날하고. 예. 30대 그룹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 임원 숫자도 뭐 부회장 숫자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저희 이제 리더스 인덱스가 이제 제가 늘 11월 승진철이 되면 네. 30대 그룹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한 17,000명을 전수조사를 해요. 하는데 이제 직급별로 이렇게 제가 분포도를 보면 네네. 이제 작년은 실적이 안 좋았지만 네. 그 전년 해인 2021년도는 실적이 오히려 좋았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성장치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실제 전체 임원 수는 1.6%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3분기 말 기준으로 1,496명에서 168명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 1.9 증가했는데 예. 근데 이걸 직급별로 보면 재밌어요. 네. 직급별로 보면 그 직급이 늘어난 직급이 있고 줄어든 직급이 있어요. 요게 중요한데 이제 줄어든 직급이 어디냐면 부회장, 사장단, 전무급이 줄고 위층이 줄어. 네. 그러니까 부사장이 엄청 늘었어요. 아. 그리고 상무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두 개를 딱 비교하면 뭐냐 하면은 임원 후보, 이제 고위 임원, 이제 초급 임원이 상무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위 임원을 우리가 전무까지는 이제 하급이고 부사장부터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데 네네. 그러니까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후보군이 늘은 거죠. 고위직은 줄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네, 그죠? 젊은 층을 끌어올리면서 후보들을 그렇죠. 포진시키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직급 체제가 재작년에 전무급을 없애버렸어요. 다 부사장으로 묶어버렸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좋겠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저건 완채찍이다. 무슨 얘기 알겠습니다. 네, 다 부사장 몰아놓고 사장 레이싱을 살리게 하는 레이싱 거죠. 하는 거죠. 네. 몇 년 뒤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집에 가야 되는 분들이 네. 많아지죠. 그러니까 상무에서 부장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허들이 심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허들을 높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최근 5년 사이 일어난 일인데 역시 그 오너들이 3, 4세로 젊어지면서 직접 소통이 늘어나면서 임원 체계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픽을 봤을 때 네. SK그룹의 부회장 수가 좀 유독 많아 보이는데요. 그것도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SK그룹은 예. 다른 그룹과 달리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총수가 구속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기억하시겠지만 네네. 수펙스 추구협의회. 스펙스 주고. 네. 네. 7인 체제. 네네. 7인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부회장단이 오너 일가인 최재원 부회장, 최창원 부회장. 그러니까 오너 일가, 그러니까 동생 사촌 최태원의 이 두 분을 빼고 나면 6명의 부회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부회장이 8명인 거죠. 네네. 그 10대 그룹 중에 가장 많습니다. 네. 우선 이 부회장분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네. 오늘을 빼고 나면 지금 저 장동현, 김준, 박정호, 유정준 이 내부는 역할이 분명해요. 이 내부는 장동현 부회장은 저분은 이제 투자 전문입니다. 네. 원래 박정호 부회장이 투자 전문을 하셨는데 네. 이제 이번에 그 SBS에서 끝까지 판다해서 투자 관련해서 뭐 비리가 터지 뭐 보도 크게 했잖아요. 네네네. 주 SK는 사실은 투자 회사로 봐야 됩니다. 지속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또 IPO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장동훈 부회장. 그리고 이제 그 SK는 크게 그 IT 쪽과 네. 케미칼, 석유화학 쪽이 있는데 네. 석유화학, SK이노베이션과 석유화학의 그 수장은 바로 김준 부회장. SK온까지, 배터리까지. 물론 최재원 부회장이 같이 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텔레콤, 하이닉스 이쪽 IT 쪽은 박정호 부회장 역할. 그리고 SK ENS라고 좀 별도긴 한데 이쪽은 유정준 부회장.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의 아들의 교육은 유정준 부회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이보다 사실 더 힘센 부회장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조대식 부회장입니다. SK 그 스펙스 추구협의 의장이신데 네네. 그 이제 SK의 3인방이라고 그래요. 그 고려대 경영학과 3인방. 최태원 부회장이 그 대학 동기, 과 동기. 조대식 부회장이 이제 추구협의 의장이면서 이번에 공시를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공시를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SK에서 받은 연봉이 35억인데 네. 72억을 받은 분이 2배를 받은 분이 조대식 의장입니다. 네. 원래 2007년도쯤에 삼성물산에서 스카우트에서 왔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제 친구예요, 사실은. 과 동기고. CF와 재무 그리고 SK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이 모든 걸 이제 주관하셔서 가장 측근이라고 보실 수 있고 또 하나의 과 후배 63년생이신 그 박정호 부회장 이제 고려대학교의 이제 동문인데 예. SK 그래서 고려대학교 분들이 워낙 많아요. 유독. 그래서 그리고 서진유 부회장까지 해서 6분의 전문 경영인의 부회장단 그리고 2분의 오너 일가 8분인데 SK그룹은 10대 그룹 중에서 그 최근 한 5년 동안 보면 임원수가 가장 많이 있는 그룹도 중 하나도 SK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폭탄이 끝까지 왔다. 그룹이 끝까지 팽창해 와 있어요. 원래 실적이 안 좋잖아요. 네네. 아마 내년도 이 실적이면 내년 올 말쯤 되면 어마어마한 좀 구조조정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 부회장단에 이번에 재밌는 게 이제 수펙스 추구협의회에 원래 거기는 다 부회장단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네. 부회장단이 다 빠져버렸어요. 아까 그 조대식 부회장하고 네. 서진우 부회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장단으로 채워버렸어요. 부회장은 현업으로 다 돌려버려버리고. 네. 이 말은 이제 이제 대기업에서 부회장들도 네. 그 연한이 만 60세라 그러거든요. 그 박정호 부회장이 이제 63년생, 만 60 되고 했으니 60세가 지나면 내년쯤에는 거기도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체제는 스펙스도 선수 교체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체제는 최태원 회장이 그 구속 수감 중에 있었던 체제가 그대로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임원 수도 늘고 부회장단들도 많고 한데 SK는 반면에 삼성은 좀 얘기가 달라요. 네.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에도 부회장 승진은 없었어요. 이번에 어떤 방향 이번에 첫 예. 한 번 승진했어요. 이번 한 분이세요? 그게 이제 전영현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에서 삼성중공업 부회장으로 이제 한 분. 한 번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읽혀요.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을 올린 것도 굉장히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삼성 엔지니어링 기업은 그 삼성그룹 내에서 이재용 회장이 실질적으로
부회장이었지만 2015년 이후에 그룹을 이렇게 맡으면서 가장 애착이 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한때 부도설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죠.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사재까지 막 투입을 해서 그 부단히 애를 썼는데 이거를 완전히 살려낸 분이 전영영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업적을 그대로 이제 실어서 그래서 자기가 그룹을 맡고 나서 첫 부회장 승진을 전영영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어디로 보냈느냐? 삼성중공업 사장으로 부회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계열사들이 보면 우리 계열사의 대표이사 수장이 부회장이다. 위상이 달라집니다. 또 그렇군요. 그럼요. 이게 계열사 내에 우리 계열사의 수장은 부회장이다 그러면 딱 하면 위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13년 만에 부회장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러다 이제 조선이 조금 요즘 꿈틀꿈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재거리라 보고 그리고 이제 이분 외에는 사실은 삼성그룹 내의 그 부회장은 원래 그 이재용 회장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 가신 정현호 부회장이죠. 그 사업지원 TF 옛날에 이학수 뭐 그다음에 장충기 사장 이런 역할하는 분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정현호 부회장 그대로 있고 그래도 삼성전자 정도의 위상이면 부회장 항상 한 분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종희 부회장은 이대로 남아 계시고 딱 세 분 있는 그리고 정영 부회장까지 해서 이번에 최성한 신임 부회장까지 해서 총 4분인데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완전 구속해서 이제 그 아직 사브리스크가 조금 남아 있지만 완전 회장으로 들어오고 해서 직접 소통이 늘어나는 걸 보면 삼성도 이 숫자에서 저 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현대차 그룹이 아까 우리 초두 이야기했던 왜 부회장이 사라지는가에 대한 가장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 그룹의 수장이 될 때 99년도였는데 왕자의 난 때 그때 나이가 61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신이 많다는 거는 조선 시대로 더 올라오면 가신 정치를 많이 한다는 거는 왕권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 약한 그룹이 가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당시 왕자의 난을 이제 딱 딛고 올라선 정몽구 명예회장은 입지가 약할 거 아닙니까? 2000년대 초에 그룹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부회장들을 막 들이기 시작했는데 2000년 말에 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8명이었어요. 가장 많을 때가 2010년도였는데 14명이었습니다. 얼마나네요. 굉장히 많았죠. 그룹 중에 이렇게 많은 그룹은 사실 현대차가 유일한데 그런데 이제 정의선 회장은 사실은 여기에 지었죠.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이 그 다수의 부회장을 거느리고 이제 경영을 했던 거에 대한 폐단을 계속 본 거예요. 그 일찍 경제 수업을 하면서 저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수석 부회장이 될 때부터 굉장히 쳐내기 시작했죠. 부회장을 치는다는 거는 일단 고문으로 보냅니다. 그때부터 바로 고문으로 보내서 딱 3년 만에 완전히 세대 교체를 합니다. 부회장을 다 없애버려요. 유일하게 자기 매제인 처남이 되겠죠. 손이 처남인 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을 남겨두고는 모든 부회장을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신 경영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다고 그걸 반증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직접 소통을 굉장히 현대차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 우리 기억해 보시면 뭐 타운홀 미팅 같은 거 현대차에서 막 하고 MZ 세대들 간의 소통도 강요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 올드한 컴퍼니에서 굉장히 신세대 컴퍼니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펴면서 기존의 그 아주 올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새로운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잘 바뀌어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G그룹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LG그룹은 부회장 숫자 줄었어요. LG그룹 현대차하고 비슷해요. 보시면 구본무 회장이 2018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네. 당시에 부회장 6명이었습니다. 가신 정치 네. 풍부했었죠. 물론 삼촌 구본중 부회장 포함해서 네. 있었는데 지금 구광모 회장이 약 5년 만에 자기 색깔 경영을 해오면서 그 당시 부회장분 중에 딱 한 분 있습니다. 그 근영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 예. 빼고는 모든 부회장이 다 고문으로 가셨습니다. 금봉석 그 사장은 실제 사장에서 부회장 올라간 거는 구광모 회장이 실제 부회장을 승식시킨 유일한 분인데 예. 금봉석 부회장과 원래 구광모 상무가 네. 그 LG전자 내에서 신사업 전략 쪽의 파트너로 금봉석 사장이 당시 전무부터 같이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히 첫근이었으니까 부장 올라갔고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도 외부에서 모시고 왔거든요. 이분도 그 지금 구광모 회장이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할 때 3M에서 직접 모시고 온 분이고 구광모 회장은 이 가진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거기도 외부 출신을 엄청나게 데려왔습니다. CHO, CSO 외부에서 막 데리고 오고 네. 그리고 가신들 부회장단들을 다 고문으로 보내고 작은 아버지인 구본준 회장은 계를 분리시키고 네. 결국에는 구본준 구광모 회장의 직접 그 부회장 승진은 지금 금봉석 부회장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이제 LG도 지금 그 근영수 부회장이까지 이제 은퇴를 하신다면 네? LG도 저 숫자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LG그룹은 크게 전자, 수장, 네. 화학 이 두 개로 전자와 가기 때문에 화학. 이 두 개는 부회장단을 남기고 네. 나머지는 거의 직접 소통 채널로 굉장히 빠르게 변신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는 총수들은 젊어졌고 부회장단은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부회장단의 연령은 좀 어떻게 좀 구성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원래 기업에서 예. 사장들의 은퇴 나이는 딱 만 60세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네. 대기업에서. 네. 60세가 되면 거의 은퇴하시는 거고 이제 부회장이 되면 60세를 넘길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불문율처럼 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수들이 젊어졌잖아요. 네. 젊어지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총수들이 일단은 70년대생 부회장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부회장들이 사실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되겠군요. 네, 사장은 더 젊어지고 네, 부회장은 같이 내려가는 같이 내려가는 추세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 보시면 좀 SK그룹 회장을 빼고 나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70년생이죠. 네. 구광모 회장 78년생이죠. 네. 그다음에 그 하나의 그 김동관 부회장도 78년생이죠. 네. 그 뭐 넥센, 강호찬, 그다음에 그 동원 FMB의 김남정 부회장도 70년생. 뭐 윤상현 홀마도 70년생. 대부분 70년생이라서 이번에 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네. 45세니까 대부분 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일어난 거죠. 완전히 세대 교체네요. 그러니까 재계 내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 사장단 나이도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네, 세대 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2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네. 향후 2, 3년간은 굉장히 빠른 세대 교체가 일어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수장들, 그러니까 오너들이 젊어지면서 부회장단들의 구성도 변하고 네. 나이대도 변하고 뭐 이렇게 오는 건데 이런 추세라면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부회장직, 네. 가신그룹의 이제 핵심인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니면 좀 더 좀 다른 형식으로 부회장 유지될까요? 자리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네. 가긴 가는데 훨씬 줄어든 숫자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숫자가 완전히 그리고 이제 줄어든다. 가신 경영 체제는 굉장히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가신 경영이 있었던 데는 사실 주가를 보면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해 신경을 안 썼어요. 오너 체제에서는 네.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소통을 하면서 바뀌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변신은 앞으로 대기업의 오너 그룹이 있는 대기업들도 자기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실 겁니다. 기업의 가치에 신경 쓰는 거죠, 네. 이제. CEO들의 이제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가치 평가 중에 하나가 주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걸 평가하고 그리고 오너가 젊어지면서 직접 소통이 늘어나면서 저는 임원들의 숫자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임원들도. 네, 왜냐하면 단계가 줄어들잖아요. 단계가.
단기가 줄어들면 지금 추세를 보면 임원들도 계속 좀 줄어든 추세로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소통하는 횟수가 네. 많아지고 그런 도구들이 늘어나고 네.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일단 의사소통 체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임원 숫자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셀러리맨의 꿈이라고 하셨는데 네. 참 더 어려운 꿈이 되는 건 아닌가. 이제 뭐 향후 몇 년간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변화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이제 진옥동 호가 출범하게 네. 됐는데 먼저 이 회장 선출 과정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진옥동 원래 신한은행장이었죠. 네. 은행장이었다가 작년 11월 달에 회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네. 국민연금에서 계속 반대를 했죠. 예.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도 국민연금 반대표를 한번 통계를 냈을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국민연금이 스튜디오 코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하자가 있는 네. 그 대표이사들은 일단 반대를 합니다. 우리는 스튜디오 코드 행사했어. 라는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네. 질집분이 알면서도 네.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진옥동 행장 같은 경우는 라임 사태 때 사실은 굳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디에서 표가 갈라졌냐면 국제 그 이사 의사 결정을 자문하고 있는 ISS에서 찬성표를 던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70%의 압도적인 차이로 네.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진옥동 회장은 그 옛날에는 이제 은행장들을 보면 상고 출신 엄청 많았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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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다 이제 옛날 말이라고 옛날 얘기죠. 생각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상고 출신이에요. 음. 사실 랑찬 전 회장이 랑찬 회장이 상고 출신으로 이제 회장까지 되신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12년 만에 네. 진옥동 회장이 또 다른 같은 케이스. 그렇죠. 특수상고 나오시고 한국방통대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행에서 시작을 했지만 신한은행으로 오셨는데 신한은행은 뭐 아시겠지만 주주 구성의 많은 부분이 제일교포들이 만든 은행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통이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행사합니다. 그거 보시면 97년부터 일본 쪽에 계속 계셨어요. 네. 일본 법인장, 지점장까지 하시고 네. 그 일본 쪽의 그 영향들이 이번 그 신한은행장 간 것도 그렇고 회장을 간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 진옥동 회장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떤 인물인지까지 알아봤고 국민연금이 반대표도 던졌고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출범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진옥동 회장 체제에서 좀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 걸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미 사실은 많이 달라졌어요 신한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그 조 회장하고의 차별화가 뭐냐면 네. 조 회장은 신한은행 몸집을 엄청나게 불렸어요. 음. 포트폴리오를 이제 당시 한 5년 전, 6년 전에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금융권의 화두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야 우리나라는 왜 미국에 대형 IB 같은 기업들이 없냐, 네. IB가 없냐. 그리고 언제까지 이자 장사할 거냐. 네. 예. 그러니까 은행에 너무 쏠려 있는 매출 비중, 수익 비중을 줄여라. 그리고 IB로 가려면 해외로 진출해라. 네. 그러니까 해외 진출과 은행의 이자 장사 비중을 줄이는 것이 큰 화두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회장이었던 조 회장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강화했죠. 막 외부에 오렌지 라이프 같은 거 인수하고 그렇죠. 은행 외에 뭐 계속 은행 매출 비중을 줄여가는 거 하면서 몸집을 비대하게 좀 키웠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비대해지면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진옥동 회장이 그 회장 선임을 받고 나서 당시 11월 달부터 조직 재편에 들어갔습니다. 슬리머를 위한. 그렇죠. 엄청나게 슬림화시켰죠.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9개 부분, 1개 총괄 5개 그룹인데 그런 총 15개 부분을 네. 9개로 확 줄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 구성 체제를 통해서 이 5개 그룹 모두 이제 축소를 시키면서 네. 이제 조직을 축소하면 자리도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영진이 원래 16명이 핵심 경영진이 됐는데 5명을 역시 날려버렸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그룹이니까 16명이 필요했잖아요. 부분별로. 부행장급이. 그러니까 이것도 9개, 10개로 줄이면서 그 경영진들도 11명으로 줄여서 일단 첫 번째는 조직 설립화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이렇게 라임 사태로 인한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번 회장 취임의 어떤 캐치프라이즈도 신뢰 회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신뢰 회복. 그리고 이제 조직이 방대해지면 또 하나가 내부 관리가 굉장히 내부 관리가 소홀히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부 통제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 회장하고 가장 큰 차별화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더 심플하게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자리가 많이 날아갈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미 그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을 늘리는 거는 그 4대 금융지주 모두가 한계에 봉착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한계에 봉착했거든요. 네. 계속 외치기만 하는데 실적이 안 나요. 네. 맞나요? 국내 은행들의 한계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밝히지 않았는데 또 하나는 지금 새로 들어서는 이제 뭐 그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이런 신규 뱅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새로운 그림을 내놔야 될 것 같고 기존 이자 장사에 대해서는 지금 바꿔야 되는데 또 일이 하나 터졌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의 은행 사건이라든지 네. 지금 도이치방크 오늘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이 이야기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이자 장사가 도움이 되네 지금 이렇게 바뀐 상황이에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딴 거 그거 똑같은 거죠. 예.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예. 해외 그 은행들이 그렇게 당했다고 우리가 그 이자 장사 매번 국한을 쓰고 있느냐. 할 있느냐? 저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진옥동 회장은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극복이 앞으로 큰 저는 과제라고 봐요. 이게 뭐 전 회장을 이제 넘어서기 위한 과제까지 좀 알아봤는데 뭐 어떤 좀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우선 저는 지금 여러 언론들에서 나오는 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앞선 조 회장 시절에 네. KB국민은행을 한번 앞선 적이 있거든요. 예, 매출과 이익으로.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 신한 금융지주가 엄청 이제 환호를 질렀어요. 일등 왜냐하면 은행. 4대 은행 중에서 항상 KB가 1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그러면서 그 비은행 비중이 4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실적도 좋으면서 포트폴리오 구성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작년에는 이제 다시 그 리딩그룹을 뺏겼거든요, KB에. 저는 여기에 포커싱 하는 거는 아주 더 봐요. 그러니까 은행이 더 이상 실적 가지고 어떤 리딩을 하겠다는 것은 전략 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 통제나 이런 모랄 해제도 특히 빠지지 않으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더 다변화하는 거 맞고 결국에는 IB까지 가는 거는 이미 한 10여 년간 해왔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그 방증이 된 상태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카카오뱅크라든지 신진뱅크를 어떻게 대응하고 그렇게 바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고금리 상태에서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 봐요. 왜냐하면 고금리가 되고 수익이 나면 네. 절대 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익이 나는데 왜 뭐를 실적이 바꿉니까? 좋은데 왜 우리가 바뀌어? 맞아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절대 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지금 같은 고금리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저건으로 떨어지면 그 썰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쫙 빠지면 이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고금리고 수익이 좋을 때가 사실은 저는 진옥동 회장의 회장의 가장 큰 과제는 지금이 처지를 개선할 가장 최고의 찬스다. 그렇네요. 네, 최고 찬스다. 그래서 조직 설립만은 저는 찬성이고 조직 설립만 플러스 어떻게 혁신을 일으킬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저는 진옥동 회장의 미션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가 관리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은행들은 주가 관리가 돼요. 은행들의 주가 관리는 아마 배당 많이 늘리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게 안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은 이유도 혁신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것도 혁신이 혁신의 없고 이제 이익 하나네요. 배분은 주주 이익 배분은 네. 신경 안 쓰기 때문이에요, 네. 사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결국에는 늘 매년 명퇴하는 직원들에게 몇 억씩을 안겨가는 그러니까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이 성과급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주주 측면에서 보면은 그건 모랄 해제됩니다. 네. 이 부분. 그래서 이번에 개인
늘 5억 이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5억 이상 누가 많이 받느냐 발표를 하는데 보면 금융권의 부장급들이 뭐 10억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다 퍼주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혁신을 일어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도 저희가 좀 함께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